그러면 우리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에 보시면 환자 가족의 사생활을 알게 되었을 때 직업 윤리를 준수한 행동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환자의 사생활을 알게 되면 비밀 유지해야죠. 그죠? 그래서 비밀 유지를 해야겠죠. 비밀 유지를 해야 되고, 이 비밀 유지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아니면 우리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해서도 안 되고요. 보고해서도 안 되고요. 인계해서도 안 되고요. 당연히 내가 알고 있다는 걸 환자에게 얘기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비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만 혼자만 알고 있는 다인 4번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보시면 간호조무사의 직업적인 태도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번에 보시면 간호조무사의 편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데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니까 틀렸고요.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쉬운 일이라도 정해진 순서와 절차를 따른다고 하는 건 좋겠죠? 다음에 3번에 보시면 환자 가족에게 치료 결과를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치료 결과라던가 우리 진단명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수술에 대한 거라던가 아니면 검사에 대한 거라던가 이런 거는 의사 선생님께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자 가족에게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보세요. 간호사 선생님에게 물어보세요. 얘기하고 우리는 간호사에게 보고해야겠죠, 여러분. 메토실에 누구께서 치료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다 하고 이렇게 간호사에게 보고를 하면 간호사는 의사에게 보고를 할 거고요. 그럼 의사는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말기 환자의 선물은 감사 인사라고 생각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말기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의 선물은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마음만 받겠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병원 규칙임을 설명하고 선물은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무를 벗어나는 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아까 치료 결과는 직무에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은 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이제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혈액이 섞인 객담이 담긴 흡인병을 세척하기 전에 먼저 찬물로 먼저 헹궜대요.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혈액이나 체액, 우리 몸 안에 있는 체액 있잖아요. 이 성분은 무슨 성분으로 되어 있냐면 단백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단백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더운 물하고 만나잖아요. 그럼 이게 달라붙어 버리는 응고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혈액이나 체액은 찬물로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더운 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혈액이니까 찬물로 먼저 하는 건 달라붙지 않게 하는 혈액 응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인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번에 보시면 병원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1번에 보시면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부터 대피시킨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중증 환자가 아니라 도보가 가능한 우리가 경증 환자부터 대피시켜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도보 가능한 경증 환자에게 대피로를 안내해 드리고 먼저 이렇게 걸어서 대피하게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직원들이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를 대피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중요한 물건이라도 화재가 발생한 병원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대피한다고 하는데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대피를 하게 되면 이 연기 있잖아요. 이 연기가 폐 속으로 들어가는 걸 방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코랑 입을 막고 그리고 이렇게 낮은 자세로 대피를 하면 더 좋겠죠.
다음에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마주보고 서서 소화기 분말을 뿌린다고 하는데요. 소화기 분말은 바람을 등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바람을 등지고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출입문 손잡이가 뜨거우면 지금 그 출입문 쪽에 화재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면 안 되겠죠.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번에 보시면 팔꿈치를 구부려서 두 뼈 사이의 각도를 줄이는 움직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90도 각도죠. 이게 90도 각도예요. 근데 이 90도 각도를 이렇게 45도로 줄여드렸어요. 그럼 이 각도가 이렇게 감소되는 걸 줄이는 걸 우리 굴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이렇게 각도가 커지는 건 우리 신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각도가 이렇게 커지는데 해부학적인 자세를 지나쳤다. 그러면 우리 과신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각도를 줄이는 거니까 굴곡이 답이겠죠. 다음에 이번 신전은 각도가 커지는 거고요. 다음에 이 내전과 외전은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요.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사람을 이렇게 정중앙으로 가르는 선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 정중앙으로 가르는 선이라서 정중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정중선인 이 정중선에 가까이 오는 건 내전이라고 하고요. 정중선에서 멀어지는 건 외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 아니고요. 다음에 이 회전이라고 하는 건 축으로 돌리는 운동을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목을 축으로 이렇게 돌리거나 아니면 어깨를 축으로 돌리거나 팔꿈치를 축으로 돌리거나 이렇게 축으로 돌리는 걸 회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이제 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6번에 보시면 항인효 호르몬을 생산하고요.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에 관여하는 신경계 구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선 이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게 키포인트거든요. 그럼 우리 이렇게 뇌가 있을 때, 이렇게 뇌가 있을 때요. 이게 지금 대뇌예요. 대뇌라서 이 대뇌는 우리의 이성이나 판단 같은 거를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에 손해가 있는데 이 손해는 우리 몸의 운동이나 이런 평형 같은 거를 담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 좀 자세히 그려드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내교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교 뒤에 있는 여기를 연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연수는 우리 몸의 생명 중추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생명 중추이기 때문에 호흡이 생명에 중요하죠. 다음에 우리 심장도 생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 중추에는 호흡 중추도 있고 심장 중추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요 부위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는 얘를 시상하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상하부에는 체온 조절 중추가 있잖아요. 그죠? 시상하부에는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 체온을 36.5도씨로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해서 우리 몸에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항상성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시상하부가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손에는 지금 운동이나 평형을 담당하고 시상은 이 시상 위쪽에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연수는 생명 중추고요. 중뇌는 이 앞뇌와 후뇌의 이 중간 정도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번에 보시면 발열과 통증을 완화한대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거는 해열 진통제를 얘기를 하거든요. 해열 진통제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해열 진통제니까 해열이니까 열을 내리겠죠. 그죠? 다음에 진통이니까 지금 통증을 완화할 거예요. 그러니까 해열 진통제인데 이 해열 진통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스피린이 있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타이레놀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타이레놀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얘를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서 말한 디곡신은 강심제죠. 그죠? 얘는 강심제고요. 다음에 이 인슐린은 혈당을 내리는 거죠. 다음에 이 헤파린은 혈액 응고를 하는 성분이고요.
다음에 이 에페드린은 호흡기계에 작용하는 약물로서 천식 환자들이 사용하는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문이나 요도, 질 등에 삽입할 수 있도록 만든 거래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요도고 질이고 항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요도고요. 다음에 여기가 질이고요. 다음에 여기가 항문인데 여기가 인체의 구멍 이걸 갖다가 우리 채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인체의 구멍이 이 채강에 삽입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좌약이라고 하죠. 이 좌약을 채강에 삽입해서 우리 체온으로 녹이도록 해가지고 효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온으로 녹여야 되기 때문에 이 좌약은 실온 보관해야 되는 거죠. 그죠? 실온 보관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답은 좌약입니다. 연고는 우리 피부에 바르는 거고, 시럽은 이 쓴맛을 없애기 위해서 이게 당 있잖아요. 백당. 이 백당, 설탕 같은 이 백당을 첨가한 거고요. 정제는 알약을 얘기를 하죠. 알약을 얘기를 하고, 캡슐은 이런 식으로 여기 이런 데 들어있어서 이렇게 가루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루 들어있는 걸 캡슐이라고 하죠. 다음은 우리 9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트롬빈 형성에 관여하고요. 결핍 시 혈액 응고 시간을 지연시킨대요. 그럼 이런 비타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 비타민을 외울 때 어떻게 외우시면 되는 거냐면 A야, D구, 그 다음에 E, 불, 그 다음에 K, 혈 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A야 D구, E불 K혈, A야 D구, 이불 케어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이 생기고요. 다음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구루병이 생기고요. 다음에 비타민 E가 부족하면 불임이나 우리 유산이나 뭐 사상 같은 게 되고요. 다음에 비타민 K가 부족하면 혈액 응고가 안 돼요. 그래서 얘 혈액 응고가 안 돼서 출혈을 야기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ADEK만 얘만 지용성 비타민이고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핍 때 혈액 응고가 지연된대요. 혈액 응고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비타민 K 찾으시면 되고요. 다음에 비타민 E가 부족하면 유산사상 불임이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구루병이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는 비타민 B1인지 뭐 3인지 2인지 아니면 6인지 12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A는 야맹증이 생기죠. 그러니까 답은 1번입니다. 다음은 우리 1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번은 연식이 처방된 환자에게 제공이 가능한 음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시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시기는 첫 번째는 일반 시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일반 시기라고 하는 건 일반 환자가 먹는 시기를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경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 경이 가벼울 경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식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이 반찬 같은 거를 이렇게 잘게 잘라서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치아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면 좋겠죠.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연식이 있죠. 연식이라고 하는 건 부드러울 연자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부드러울 연자이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반고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액체도 아닌 것이 고체도 아닌 것이 이렇게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달걀찜이라던가 그죠? 달걀찜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연두부라던가 아니면 여기서 말한 이 흰죽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를 얘기를 하죠. 여기서 연식 흰죽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정말 액체와 같은 거의 유동시기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뭐 먹지 않고 금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수술하고 금식하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금식을 하고요. 다음에 이렇게 유동시기를 먹고요. 연식을 먹게 되고 경식으로 가게 되고 일반 시기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옮겨가게 되잖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 이양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다음에 여러분 하나 더 이렇게 봐드리면 우리가 수술 후에 첫 단계 먹는 시기가 바로 뭐냐면 이게 수술 후 첫 단계 먹는 시기가 이게 지금 바로 뭐냐면 유동식이고요.
다음에 이 연식은 수술 후 첫 단계 시기가 아니라 수술 후 이렇게 회복기 단계에 먹는 시기고요. 다음에 이게 부드럽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위장관 질환이나 아니면 위장관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연식이를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 치아 우식증은 충치를 얘기를 하죠. 그럼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선 채소 섭취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당도가 높은 이 당분이 높은 음식을 제한을 해야겠죠. 다음에 치아에 있는 홈을 메우는 건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치아 홈 메우기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걸 갖다가 치면 열구 소화 전세법이라고 하죠. 열구 소화 전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치면이라고 하는 건 치아의 면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치아의 면이라서 이렇게 치아가 있으면 이렇게 치아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럴 때 여기가 치아의 면이거든요. 치면에 지금 이렇게 충치가 생겨서 이렇게 홈이 빠졌어요. 여기 홈 빠진 걸 열구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메꿔주면 음식이 여기 낑기지 않겠죠. 다음에 이렇게 어금니가 있을 때 이렇게 약간 홈이 살짝 파져 있잖아요. 여기를 갖다가 소화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도 편편하게 메꿔주면 음식이 이렇게 낑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치면에 열구와 소화를 메꿔주는 치면 열구 소화 전세법 치아 홈메우기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치아의 식조선을 도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불소를 도포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 불소를 6개월에 1회 간격으로 도포해 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칫솔질을 통해서 치면에 있는 이 세균막을 제거해 줘야겠죠. 다음에 치아 사이에 낀 그런 음식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치실이라던가 치간 칫솔은 사용해야겠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1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에 지금 썩은 부위를 이렇게 지금 썩은 부위를 깎아내는 기능이 있고 마찰열을 줄이기 위해서 물이 분사되는 기구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치과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기구가 뭐냐고 하면 이렇게 핸드피스거든요. 왜냐하면 치과 의사가 충치 치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충치의 썩은 부위 있잖아요. 이 진주의 썩은 부위를 치아의 부위를 삭제하는 기구, 갈아내는 기구를 갖다가 핸드피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핸드피스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고속 핸드피스가 있고요. 저속 핸드피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얘는 고속 핸드피스를 고속으로 막 돌아가기 때문에 이 열이 발생을 해요. 이 열이 발생하니까 열을 이렇게 줄여주기 위해서 얘가 물이 분사되는 물 사출기가 고속 핸드피스에는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속으로 돌아가니까 우리 범랑질 같은 경도가 조금 있는 그런 데를 삭제하는 기구예요. 다음에 이 저속은 저속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지 않아서 여기에는 물 사출기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번의 하이스피드가 바로 고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속 핸드피스, 하이스피드 핸드피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타구라고 하는 건 이렇게 대상자가 침대에 이렇게 침대가 아니라 이렇게 유니체어에 누워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침 뱉는 기구 있잖아요. 여기를 우리 타구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에 이 탐침이라고 하는 건 치과 기구 중에서 이렇게 끝이 날카롭게 된 기구가 있잖아요. 그럼 이 끝이 날카로우니까 접근하기 힘든 부분을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런 게 바로 탐침이고요. 다음에 이 브레킷은 이렇게 선반같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 선반같이 돼 있어서 여기에 지금 물건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그런데 이 물건을 올려놓을 때도 이렇게 좌측에서 우측 순서대로 올려놓아야 되고요. 이게 물건을 올려놓는 선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3웨이 시린지잖아요. 그러니까 3웨이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물이 분사돼 가지고 세척을 해주고요. 다음에 이렇게 공기가 분사가 되면서 건조시키고요. 다음에 이 물과 공기가 같이 분사되면서 세척과 건조를 같이 해서 이 세 가지를 하는 3웨이 시린지 물 사출기가 있다고 여기 공기 물 사출기가 있는 거죠. 공기 물 사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다음은 우리 1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 중에서 피해 순환을 총괄을 하고 음식물에서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전신에 보내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그럼 우리 5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육부라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 그럼 이 5장은 속이 꽉 찬 기구를 얘기를 하고요. 장기를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이 육부는 속이 텅 빈 장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위 있잖아요. 위. 위가 있으면 여기가 꽉 차 있으면 음식물이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속이 텅 빈 장기라서 이 위를 육부이지 얘를 5장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 5장 중에서 심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심장은 마음 심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정신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한방에서는 정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정신에 해당되기 때문에 심장은 5장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 군주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 폐는 우리 몸에 기를 주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기를 주관해서 우리 몸의 생명 에너지는 기를 주관하고요. 그리고 이 폐는 호흡기계에 관여를 하죠. 그래서 우리 호흡을 이렇게 주관을 하고요. 다음에 또 여기에는 우리 성대도 있잖아요. 호흡기니까. 그래서 우리 성대, 목소리 같은 거를 주관하는 곳이 바로 뭐냐면 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신장은 소변을 통해서 노폐물을 배설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간은 우리 혈액을 한 1.5리터 정도 저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혈액을 1.5리터 정도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몸에 이렇게 윤기, 혈색 뭐 이런 거에 관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피부의 윤기라던가 혈색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손톱, 발톱의 윤기라던가 아니면 우리 눈의 이 눈동자 윤기, 혈색을 담당하는 곳이 간이고요. 다음에 이 비장이 혈액순환, 피의 순환을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피의 순환을 담당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 순환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피에서 어떻게 혈액을 통해서 영양 공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비장은 림프 면역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역을 담당을 하고요. 다음에 우리 팔다리, 사지에 이런 움직임을 주관하는 곳이 바로 뭐냐면 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14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혼침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혼침이라고 하는 건 침에 지금 부작용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으로 인한 부작용이니까 즉시 한의사한테 보고를 해서 이 한의사가 즉시 침을 제거하도록 하는 게 좋겠죠. 침으로 인한 부작용. 그런데 이 혼침이 누가 많이 발생을 하냐면 침을 처음 맞는 초진 환자라던가 침을 너무 맞는 거를 이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 되게 불안도가 심한 환자가 이렇게 온몸을 이렇게 딱 힘을 주면서 이렇게 혈관들이 수축이 돼가지고 지금 뇌에 혈액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뇌에 지금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어지럽고요. 다음에 현기증. 뭐 이런 거 나타나고요. 심하면 실신까지 하게 되는 게 바로 혼침이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요. 여러분 지금 너무 긴장해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 따뜻한 물을 먹여줘가지고 긴장을 좀 풀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내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이렇게 똑바로 눕혀가지고 심장에 있는 혈액이 그대로 공급이 되게 하고요. 다음에 심하게 실신까지 했다 그러면 우리 중증혈이라던가 아니면 인중혈을 조금 눌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우리 정수리 부분에 이런 백혈에 뜸을 떠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물이 아니라 더운 물 마시는 거고요. 다음에 지금 서늘하게 해주진 않고요. 다음에 단단히 조여주면 오히려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다음에 반듯하게 누워서 뇌에 혈액 공급을 하는 건 좋은 거고요. 다음에 침으로 인한 부작용이니까 즉시 침을 제거해 줘야 되니까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15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노인 대상자랑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노인은 고음성 난청이에요. 고음성 난청이고요. 이 고음성 난청은
할아버지들이 할머니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더 많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고음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저음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가 아니라 천천히 얘기하겠죠. 다음에 크고 높은 음이 아니라 저음으로 얘기하고요.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을 한 번에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한 가지씩 이렇게 질문을 해야겠죠. 다음에 어떤 대상자랑도 의사소통을 하던 정면에서 같은 눈높이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앉는 거 아니죠. 다음에 질문에 반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줘야겠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16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위장관 내부의 출혈을 알 수 있는 검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장관은 상부 위장관계가 있고요. 다음에 이렇게 하부 위장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배꼽 윗부분을 우리 상부 위장관계라고 하고요. 배꼽 아랫부분을 우리 하부 위장관계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럴 때 이렇게 대변 검사를 하면 우리 대변에 숨어 있는 자멸 검사를 하게 되면요. 자멸 검사를 하게 되면 만약에 혈액이 대변에 섞여 나온 자멸이 만약에 선홍색이다. 그러면 얘는 하부 위장관계의 출혈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얘가 거무튀튀한 이렇게 암적색이다. 그럼 얘는 하부 위장관계의 출혈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상부 위장 관계잖아요. 그럼 여기가 좌측이고 여기가 우측이에요. 그럼 이 우측에는 이렇게 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는 이렇게 위가 있고요. 다음에 여기 이렇게 대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 대장의 항문에서 나온 이 대변이 만약에 선홍색이에요. 그럼 가까운 곳에 있는 이 하부 위장관계의 출혈이고요. 다음에 암적색이면 이 상부에서 출혈이 일어나서 내려올 때 이렇게 이게 길잖아요. 내려오는 과정을 통해서 얘가 거무튀튀한 암적색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변 참혈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객단 검사는 우리 혈액 검진을 할 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객담의 농도가 높은 진한 객담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검사하고요. 다음에 소변 검사는 일반 소변 검사도 있고 소변 배양 검사도 있고 그 다음에 24시간 소변 검사도 있고요. 다음에 혈액 배양 검사도 있고 그 다음에 혈액 화학 검사도 있는데 이 화학 검사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 간 기능 검사를 해주기 위해서 뭐 ALT라고 뭐 AST 해가지고 간 효소 수치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첨가해서 검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신장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비유행 같은 거를 갖다가 검사를 한다던가 하는 거를 우리 혈액 혈청 화학 검사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1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식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 천식은 알레르기성 질환이죠, 여러분. 얘가 알레르기성 질환이에요. 그죠? 그래서 알레르기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피하고 제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수분 섭취는 오히려 많이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알레르기성 질환에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에 실내를 건조하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인의 실내 습도는 40에서 60%를 해주는데요. 그런데 이 성인이 호흡기 질환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면 객담 같은 거를 갖다가 얘를 묽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분비물을 얘를 배출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이 객담을 묽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 실내 습도를 50에서 한 60%까지 이렇게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습기를 틀어준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수분 섭취를 많이 해야겠죠. 그러니까 건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가습기 같은 거를 통해서 습도를 높여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천식 환자가 알레르기성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제거해 주는 거 좋겠죠. 다음에 천식 환자는 지금 호흡기 부종이 나타나기 때문에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운동 전에 미리 기관지 확장제를 넓혀 놓는 걸 넣고 사용을 하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에 이 천식 환자는 갑자기 찬 공기
노출이 되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럼 이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오히려 더 호흡곤란에 문제가 나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 찬 공기를 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18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S상 결장에 결장루가 있는 환자를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그럼 우리 대장암이 생겼어요. 그럼 이 암 부위를 절제해주는 수술요법을 하게 되겠죠. 그죠? 이 절제해주는 수술요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시면 이렇게 대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대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장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맹장이고요. 그죠? 다음에 여기는 상행결장, 여기는 횡행결장, 여기는 하행결장, 여기는 S상결장, 여기가 바로 직장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직장이라던가 여기 S상 결장 부분 있잖아요. 직장이라던가 여기 S상 결장 부분, 여기가 대장암 호발부예요. 여기가. 그럼 여기가 암 부이기 때문에 암이 발생하면 여기를 이렇게 절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항문이 없어졌겠죠, 여러분. 그럼 항문이 없어지면 우리 인공 항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암이 많이 퍼져 있지 않으면 여기 이렇게 인공항문을 뚫어서 만들어주고, 아니면 많이 절제했다 그러면 여기 이런 부위에 지금 뚫어가지고 복벽을 이렇게 절개를 해서 여기 있는 장기를 밖으로 노출시켜서 이렇게 뒤집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배변 주머니를 차고 이렇게 하는 결장루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인공항문 결장루는 공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껌 씹으면 안 되고요. 다음에 빨대 같은 것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공기 들어가면 안 되니까 탄산음료도 안 먹는 게 좋고요. 다음에 변비 예방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 섭취 충분하게 해서 변비를 예방하는 거고요. 변비 예방하기 위해서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하면 안 되고 먹어야겠죠. 다음에 여기가 지금 여기 있는 장기를 꺼내서 뒤집어 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뒤집어진 부위, 여기가 바로 뭐냐면 점막이 노출돼 있어요. 부들부들한 이 점막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선홍색이거든요. 여러분. 선홍색이기 때문에 결장루가 검은색은 지금 괴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답은 3번입니다. 다음은 우리 19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에 만성신부전으로 동정맥류가 있는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걸 물어보겠어요. 그럼 이 만성신부전은 우리 혈액투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환자 상태에 따라서 일주일에 2, 3회를 간다던가 아니면 3, 4회를 간다던가 해서 이렇게 혈액투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 혈액투석을 하려면 인체에 있는 혈액을 빼가지고 이렇게 걸러가지고 다 넣어주는데, 이게 일주일에 2, 3회, 3, 4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많은 혈액을 감당해내지를 못해요, 혈관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팔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럴 때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요걸 동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걸 정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는 동맥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여기는 정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시술을 통해서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동맥과 정맥의 피가 막 이렇게 섞여요. 이렇게 연결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해줘서 동정맥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이렇게 동맥하고 정맥의 피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있는 혈관을 한 50일 정도 이렇게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0일 정도 충분하게 단련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혈액 투석하는 혈관으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가 동맥의 피랑 정맥의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진동감이 느껴지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진동감이 느껴지지 않으면 즉시 보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정맥류에 진동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정답이고요. 다음에 우리 지금 신장에 안 좋은 사람은 염분 섭취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염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권장하는 거 아니고요. 다음에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장이 안 좋아지면요, 심장도 안 좋아지고요.
심장이 안 좋아지면요, 우리 신장도 안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이 심장이 우리가 자심실이 수축하면서 우리 온몸에 혈액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심장이 1분에 한 60회 정도 뛰잖아요. 그죠? 60회에서 100회 정도 뛰잖아요. 이 심장이 안 좋을 때는 얘가 1분에 막 300회를 뛰기도 하고요. 아니면 1분에 막 200회 뛰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심장이 있을 때 여기 있는 요 자심실이 수축을 하면서 1분에 60회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우리 온몸에 혈액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분에 300개 뛰려면 얘가 수축을 하는 게 아니라요. 수축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만 살살살살살살살 이렇게 뛰기 때문에 이 자심실이 수축을 안 해서 우리 몸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세포 안에는 칼륨이 있고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 있는데요. 이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가고 칼륨이 밖으로 나오면서 탈분국이 되면서 이렇게 심장이 한번 딱 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칼륨을 많이 먹으면 얘가 많이 나와서 심장이 막 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300회보다 더 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요. 다음에 여기를 지금 이 혈관을 만드는데 한 50일, 한 달 반이 걸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팔은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에서 혈압도 측정해서도 안 되고, 이 팔에 반지나 시계를 찾아도 안 되고, 정맥 주사를 놔서도 안 되고, 팔베개를 해서도 안 되고요. 다음에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팔은 운동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굳는 구축이나 경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주는데 고강도의 운동을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번 볼게요, 여러분. 20번은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 위험이 낮은 대상자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심장이 있을 때 여러분, 심장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이 동맥을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관상동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관상동맥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이 관상동맥이 이렇게 좁아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죽상방 같은 게 생겨서 이렇게 좁아졌어요. 그럼 심장으로 가는 혈액의 양이 적잖아요. 영양분이 적잖아요.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심장이 쥐어짜듯이 조이듯이 아픈 걸 갖다가 우리 협심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이 심장이 이렇게 아예 막혀가지고 이렇게 아예 폐쇄가 돼가지고 심장에 이렇게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심근이 괴사가 되죠, 여러분. 심근이 괴사가 되는 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심근경색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게 바로 이 관상동맥 질환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누가 많이 생기는 거냐면 여러분 비만한 사람이 주로 많이 생겨요. 비만한 사람이 주로 많이 생기고요. 다음에 우리 흡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이 고혈압 환자도 이렇게 많이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1번에 폐경이 되면 여성이 폐경이 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 몸에서 그냥 돌아가던 거리 잘 안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요구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에너지 요구량이 줄어드는데 그대로 먹게 되면 쉽게 이렇게 살이 쪄서 비만으로 가게 되거든요. 다음에 고혈압 당연히 안 되죠. 다음에 흡연 당연히 안 되고요. 다음에 경구피임약의 부작용이 체중 증가예요. 체중 증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고요. 다음에 우리 콜레스테롤 중에서 이 콜레스테롤 중에서 HDL 고밀도 콜레스테롤도 있고요. 다음에 LDL 저밀도 콜레스테롤도 있는데 이 HDL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콜레스테롤이고요. 이 LDL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좋은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하니까 관상동맥 질환이 잘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21번 볼게요, 여러분. 그럼 21번에 보시면 의식 수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의식 수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명료가 있고요. 그죠? 다음에 이제 기면이 있고요. 다음에 혼돈이 있고요. 다음에 혼미가 있고요. 다음에 반혼수가 있고요. 다음에 우리 혼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럴 때 보시면 명료는 완전히 클리어하게 이렇게 깨어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기면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드로우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졸리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극을 주지 않거나 그러면 계속 수면 상태에 빠지게 되는 상태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혼돈이라고 하는 건 지금 진압력 장애가 온 상태예요. 진압력 장애가 온 상태거든요. 그럼 이 진압력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라던가 장소라던가 아니면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압력 장애가 왔으니까 지금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면 혼돈된 대답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혼돈된 이런 대답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혼돈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또 이렇게 자극에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자극에 반응은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혼미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여러분 아주 큰 소리라던가 아주 큰 소리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강한 자극에만 반응을 합니다. 다음에 이 반온수는 고통스러운 자극을 줬을 때 이렇게 피하라고 움츠리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혼수라고 하는 건 어떠한 자극에도 어떠한 고통스러운 자극에도 반응을 안 하는 걸 혼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떠한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고 움직임이 없는 거라고 하니까 여기는 혼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2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뭐 뼈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우리 근육에 문제가 생기거나 관절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인대에 문제가 생긴 거 있잖아요. 이걸 우리 근골격계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근골격계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우유 섭취 많이 하면 좋겠죠. 우유가 칼슘이잖아요, 여러분. 제한하는 게 아니죠. 다음에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딱딱하게 눕는 조조강직이 일어나요. 딱딱하게 굳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온을 제공을 해주면 이 강직이 좀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한다던가 목욕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온찜질 같은 거 해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에서 이렇게 온 제공해 주는 거 좋은 거고요. 다음에 운동하기 전에 강직 부위에 온을 제공하면 조금 풀려지겠죠? 그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운동을 해야 돼요. 움직임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반복적인 움직임을 하는 게 안 좋고요. 다음에 장시간의 칼질도 안 좋죠. 운동은 좋은데 그런데 강한 힘이 들어가는 운동을 하는 거 아니니까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23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임신 초기 소변에서 검출돼서 임신을 진단되는데 사용되는 호르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을 우리 HCG 호르몬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 HCG 호르몬은 태반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이에요. 그럼 내 몸에 태반이 있다는 건 당연히 임신이 됐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소변에서 태반 호르몬인 이 HCG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이 검출이 됐다던가 혈액 검사에서 이게 검출이 됐다. 그러면 바로 임신이니까 임신을 진단하는 데는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 HCG 호르몬 검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보시면 여기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여성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2차 성징을 만들어주는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프로게스테론은 임신을 유지시켜주고 지속시켜주는 호르몬이고요. 다음에 이 난포 자극 호르몬이나 환체 형성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24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임신성 고혈압이 있는 36주 된 인부의 태반의 관료, 체반의 이 흐름을 지금 증진시키게 하기 위한 치유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엉덩이가 있고요. 다음에 이렇게 다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지금 좌측이고 여기가 우측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럴 때 보시면 여기가 우측에 여기 요 부위에 뭐가 있냐면 여기 하대 정맥이 있어요. 복대 정맥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배가 자궁이 커지니까 이렇게
이렇게 무거워지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를 누르면 이게 지금 순환이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좌측으로 눕게 되면 배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럼 여기를 안 누르니까 순환이 이렇게 증진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좌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2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무 감염 질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태반이 붙었던 자리에 세균이 침입했대요. 다음에 오로가 지금 양이 증가하고 악취가 났대요. 그래서 체온 상승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금 질이죠. 다음에 여기가 자궁이고요. 다음에 여기 이렇게 뭐가 있었냐면 아기가 있었고 이렇게 태반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태반이잖아요. 그럼 이 태반이 붙었던 자리에 세균이 침입했대요. 그리고 여기가 질에서 나오는 산후질에서 나온 분비물을 오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오로에 지금 악취가 난대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오는 오로의 악취가 난다니까 여기 안에 자궁 내에 염증이 생긴 거죠. 그래 태반이 부착했던 부위에 지금 세균이 침입해서 이 자궁 내에 염증이 생겼으니까 이걸 자궁 내막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6번에 신생아 아프가 점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면 신생아는 출생하자마자 출생 1분, 다음에 출생 5분에 아프가 점수를 총 2회 측정을 하잖아요. 그럼 이 아프가 점수는 5가지 항목이잖아요. 그럼 이 5가지 항목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요. 좀 쉽게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럼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게 호흡이죠. 그러니까 호흡에 평가를 해야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심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장 박동수를 이렇게 체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 혈액순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혈액순환이 잘 되면 우리 피부색이 분홍색을 띠게 되고요.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청색을 띠게 되겠죠.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신경계가 정상인지 알아봐야 되는데 이 신경계가 정상이면 반사 상태에 제대로 반응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신경계가 정상이 아니라면 반사 상태에 반응을 안 하게 돼요. 다음에 이제 근골격계를 보도록 하는데 우리 근골격계가 문제가 없으면 팔다리의 움직임이 자유로울 거고요. 만약에 근골격계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사지가 축 늘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근긴장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프가 점수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이런 호흡, 다음에 심장 박동수, 순환을 보는 피부색, 신경계를 보는 반사상태, 근골격계를 보는 긴장도. 그래서 여기는 지금 피부색, 혈액순환을 보는 피부색이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2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요구 발달 단계에서 자아 정체감대 역할 혼돈이 나타나는 시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에릭슨 하면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 신, 자, 주, 근, 정, 진, 생, 자 하고 외우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거랑 반대되는 걸 우리 뭐라고 외우시면 되냐면 불, 수, 죄, 열, 혼, 고, 침, 절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자, 주군, 정친생자, 불수, 제열, 홍고, 침절하고 외우시면 되는데요. 그럼 우리 살펴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가 지금 영악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지금 영악이고요. 12개월까지 영악이고 여기가 지금 만 1 내지 3세 이런 유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가 지금 학교 가기 전에 지금 학년 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 여기가 바로 뭐냐면 여기가 학교 가는 학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가 지금 청소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기고 다음에 여기는 우리 20대 30대의 성인 초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가 지금 우리 40에서 64세까지의 중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가 노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이럴 때 보시면 여기가 영하기 때는 신뢰감을 형성하는 거고요.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불신감이 형성되고요. 다음에 유하기는 자율성이 형성되는 거고 이게 형성되지 않으면 수치감에 빠지게 되고요. 다음에 학년정기는 우리 주도성, 솔선감을 형성하는 시기고 이게 형성되지 않으면 제의식에 빠지게 되고요. 다음에 이 학년기는 근면성이 형성이 되고 이게 형성되지 않으면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요. 다음에 이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감이 형성이 되고 이게 형성되지 않으면 혼돈에 빠지게 되고요. 다음에 성인 초기는 친밀감을 형성해야 되는데 이게 형성되지 않으면 고립감에 빠지게 되고요. 다음에 중년기는 생산성을 형성해야 되는데 이게 형성되지 않으면 침체감에 빠지게 되고요. 노년기는 내가 인생을 잘 살았구나 하고 자아 통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절망감에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아 정체감과 역할 혼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청소년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제 28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고빌리루빈 혈증으로 지금 광선요법, 형광요법을 하고 있대요. 그럼 이럴 때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 형광요법, 광선요법은 형광불빛 아래 아기를 이렇게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대 채워준데 불빛이 투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불투명한 안대를 채워야겠죠? 그러니까 투명한 때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 형광등이 골고루 채워주기 때문에 골고루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위 변경을 자주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 형광 불빛이 이렇게 내리쬐고 있는 거기 때문에 탈수에 걸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수분 공급 많이 하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형광불빛이 이렇게 내리쬐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체온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거 맞고요. 지금 형광불빛 아래 내려 있는데 지금 담요 덮어주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29번 볼게요. 여러분 설사로 지금 탈수가 심한 유아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탈수라고 하는 건 내 몸에 지금 수분이 없는 상태죠. 내 몸에 지금 수분이 이렇게 부족하고 없는 상태를 얘를 지금 탈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수분이라고 하는 건 성인 같은 경우에는 체중의 60%가 수분이고요. 다음에 아동 같은 경우에는 체중의 한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 수분이 없대요. 그러면 수분이 없으면 체중의 60%, 70%가 수분이니까 당연히 체중이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탈수의 중요한 지표가 바로 뭐냐면 체중을 측정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다음에 설사하는데 항문 있는데 이렇게 직장 체온 측정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설사가 있다고 체위 변경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다음에 우리 변비랑 설사는 서로 반대잖아요. 그럼 설사는 반대죠. 그럼 이 변비일 때 고섬유소 시기 해주죠. 먹어주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설사는 반대니까 이 고섬유소 시기를 제한해 줘야지 이렇게 제공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탈수가 되니까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분과 전해질 섭취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번 볼게요.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 노인성 질병은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만성 질환이 대부분이 이 만성 질환은 우리 고혈압, 당뇨는 죽을 때까지 평생 관리해야 되는 거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을 하면서 계속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호전과 이렇게 악화를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평생 관리해야 되니까 질병의 경과가 길고요. 다음에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고혈압이 생겼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 고혈압은 뭐 유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너무 짜게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비만으로 인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내가 운동을 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원인이 너무 많아요. 이 중에서 뭐가 딱 하나라고 딱 명확하게 고를 수 없거든요. 다음에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안 좋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굉장히 높죠. 다음에 지금 악화를 반복하면서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는데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을 동시에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31번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성 질병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성 노인에게 많이 발생하고요. 뼈주죽에서 뼈세포가 상실돼서 골밀도가 낮아져서 골절의 원인이 된대요. 그럼 우리 이렇게 뼈가 있다면 뼈가 이렇게 뼈세포가 많아서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골밀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하고 뼈가 튼튼한 뼈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뼈세포가 빠져나가고 이렇게 상실이 되면서 이렇게 숭숭숭숭 구멍이 뚫리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골밀도가 낮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이렇게 골밀도가 낮게 되면 골절이 쉽게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성 노인은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 분비가 거의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여성 호르몬이 뼈를 지켜주는 호르몬인데 뼈를 지켜주는 호르몬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폐경이 되면 이렇게 골다공증, 골절이 되기 쉽죠. 그래서 여기는 골다공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32번 볼게요. 치매 대상자의 일반적인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치매는 인지 기능이 저하된 거예요, 지금. 인지 기능이 저하됐지 신체 기능이 저하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치매가 되면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 행동을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치매는 예전의 기억은 유지를 하고 최근 기억을 상실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뇌가 망가지지 뇌가 지금 이렇게 손상되기 전이니까 손상되기 전의 기억은 유지를 하는데 뇌 손상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최근 기억 방금 전에 있는 기억을 상실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이럴 때 문제 행동을 보일 때 이때 대상자 치매 대상자의 주의를 환기시키잖아요. 그럼 이 문제 행동했던 걸 잃어버리고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행동을 배울 때 손뼉을 친다던가 그러면 전에 했던 걸 잃어버리세요. 다음에 이 문제 행동을 볼 때 대상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그 전에 했던 행동을 잃어버리고요. 다음에 이 대상자한테 어르신 전에 시집 왔을 때 얘기해 주세요 해가지고 옛날 얘기 이렇게 물어보면 이 얘기하면서 이 문제 행동했던 거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주의를 환기시키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 좋은 거고요. 다음에 라디오를 틀어놓는 건 괜찮은데 크게 틀어놓으면 자신을 공격한다고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고요. 다음에 크기가 작은 건 좋은데 딱딱한 음식이 아니라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될 거고요. 다음에 앞뒤가 분명히 구분되는 게 아니라 구분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앞뒤가 바뀌어도 상관없는 그런 옷을 입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33번 볼게요. 길거리에서 쓰러져가지고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어깨를 살짝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하고 우리가 의식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그죠? 근데 의식 확인하고 똑같은 말이 바로 뭐냐면 반응 확인이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번의 뇌전증 환자가 지금 의자에 앉아서 경련을 한대요. 그럼 의자에 앉아서 경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워서 경련을 하게 되면 환자를 움직이지 않고 이게 지금 주변에 위험한 물건만 치워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자가 지금 의자에 앉아서 경련을 하게 되면 이 환자가 지금 낙상을 해가지고 이게 떨어져가지고 뇌 손상을 입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상자는 이렇게 안전하게 눕혀줘야겠죠. 다치지 않게 환자를 바닥에 내려서 눕히는 거 맞고요. 다음에 이렇게 경련을 할 때는 자기가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의지대로 하지 않는 불수의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때 팔다리를 잡는다던가 마사지를 한다던가 뭐 이렇게 주무른다거나 하면 이 팔다리가 골절될 수 있어요. 다음에 이 기도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 앞설자나 서랍자 같은 거로 혀를 눌러줘야지 머리를 뒤로 젖히는 거 아니고요. 다음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해주는 건 좋은데 환자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으면 안 되죠. 다음에 환자의 혀를 깨물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앞설자로 혀를 눌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35번 볼게요. 양쪽 발에 동상을 입었을 때 환자를 위한 초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거예요. 그럼 이 동상은 저온장애잖아요. 그죠? 저온장애이기 때문에 일단 따뜻한 곳으로 옮기는 거고요. 다음에 이렇게 40도씨 정도의 따뜻한 물에 이렇게 담가줘도 좋겠죠. 그죠? 다음에 이 동상은 퉁퉁 부어오르는 부종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종이 오기 전에 장신구 제거해 주고요. 그죠? 다음에 부종을 감소시키고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 심장보다 높여주고, 그죠? 동상보다 높여주고요. 다음에 동상은 혈액이 이렇게 꽁꽁 얼러가지고 이렇게 슬러시처럼 끝이 뾰족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얼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얼어 있을 때 여기를 마사지 한다던가 아니면 주무른다던가 걷기를 하면 신경을 찔러가지고 이렇게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마사지하거나 주무르거나 걷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사지하면 안 되고요. 부종과 통증을 가라앉혀주기 위해서 심장 부위보다 높여줘야 되고요. 다음에 지금 이 차가운 이 젖은 양말 제거해줘야 되는 거고요. 제거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지금 따뜻하게 해줘야 되니까 담요 덮는 거 좋겠죠. 다음에 얼음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에 해줘야 되고요. 다음에 이 발가락이 달라붙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꺼즈는 적신 꺼즈가 아니라 소독된 마른 꺼즈를 끼워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 이번 시간에는 기초간호학 문제 35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건간호학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